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 존중과 배려라는 무게추를 양쪽에 올려놓으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가는 곳. 하지만 만약 한쪽으로만 끝없이 무게추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울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무게추가 되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래된 법칙을 자신의 삶에 꺼내 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복수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한 번 더 참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곤 했죠. 용서는 제게 있어 가장 쉬운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저를 정말 가만히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던 것과 똑같은 무게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없이 온순했던 제가 어쩌다 이토록 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령을 모르고 그저 성실함으로, 계산보다는 정직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하게 당신들의 길을 걸으셨죠. 아버지는 작은 용달차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대학가 근처 시장 한편에서 연탄 불고기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트럭을 몰 형편이 되지 않아 주로 자취하는 학생들의 이삿짐이나 원룸 이사, 중고거래 물품 배송 같은 자잘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들, 딸 대하듯 친절하셨기에 가난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이사 잘 끝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에 제 친구도 이사한다는데 기사님 번호 알려드려도 되죠? 아이고, 그럼 너무 고맙지. 학생,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밥 잘 챙겨 먹고. 아버지의 트럭은 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청춘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연탄 불고기 식당 또한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늘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가격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너무 남는 것 없이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거의 기름값만 받고 일하시고 엄마 식당은 요즘 식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옛날 가격 그대로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머니 사정 가벼운 학생들이잖니. 그 아이들 보면 꼭 너희들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막 부모님 품 떠나서 제 손으로 살아보겠다고 손바닥만 한 방으로 이사하는데 어떻게 비싼 돈을 받겠냐. 그거 몇 푼 더 벌자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 등 칠 수는 없지. 부모님께는 저와 제 동생들 또래의 모든 청춘들이 당신들의 자식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산적으로 사셨다면 우리 집 형편도 훨씬 나았을 텐데 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죠. 두 분은 당신들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끙끙 앓기만 하셨죠.
그 세월이 쌓여 어머니는 40대 후반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식당 일에 치여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대충 열량 높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신 탓이 컸습니다. 엄마,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발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머니는 손님들 밥 챙기는 게 먼저였고 당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희생 덕분에 저희 3남매는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희 다 컸으니까 두 분 건강 좀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세요. 저희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한텐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행복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회생활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고생하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빠가 일하다가 학생들 만나면 우리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딸처럼 대기업 들어가라고 말이야. 아버지의 그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한 동기 사원과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진경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네. 재수 씨도요. 처음에는 오가며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퇴근 후에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생활이 워낙 바빠 연애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동기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내 연애라 조심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야근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처럼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수야,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그는 놀라면서도 사실은 이미 반지를 사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에 시댁 근처 고급 한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조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며느리 볼 생각에 긴장해서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프네. 얼른 고기 좀 구워봐라. 형, 나도 배고파 죽겠어. 빨리 좀 구워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고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재촉했고, 남편은 너무나 익숙하게 두 사람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 남편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티슈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민수야, 밥 한 공기 더 시켜줄까? 5명이 모인 자리였지만 유독 남편 혼자만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이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더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물 좀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어른께, 그것도 딸의 어머니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손님이니 저희가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제가 얼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장모님, 휴지 좀 주세요. 장모님, 양념장 좀 더 갖다 주세요 라며 아주 사소한 심부름들을 저희 어머니께 시켰습니다. 시댁에서의 헌신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 사위는 처가가 집처럼 편한가 보네. 어색하게 구는 것보다 부침성 있고 보기 좋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저희는 친구처럼 즐겁게 지냈고 남편의 작은 농담 하나에도 배꼽을 잡고 웃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건강한 아이도 태어났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길이야. 엄마가 갑자기 눈앞이 잘 안 보이신데 누나도 빨리 병원으로 와.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당뇨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망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지금 당신 가족들 다 병원에 있는 거지? 그럼 뭐, 나까지 갈 필요 있나? 어차피 수술 들어가시면 면회도 안 될 텐데, 난 수술 다 끝나면 갈게. 그는 어차피 사람이 많아봤자 복잡하기만 하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의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실로 올라오신 후에도 한참이 지나 면회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두고서야 느긋하게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그러게 제가 당뇨 관리 좀 잘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좀 괜찮으세요? 임 서방 왔는가? 내가 괜히 아파서 바쁜 자네까지 오게 했네. 미안하구먼. 그러게요. 저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보아하니 괜찮아 보이시네요. 남편은 그러더니 병실에 있던 음료수를 몇 병이나 마시고는 온 지 10분 만에 훌쩍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가볼게요. 면회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당신은 여기서 자고 갈 거지?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화가 치미는지 몰랐습니다. 제 민망함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어머니 곁에서 쪽잠을 자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는 바빴다는 핑계를 대며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다음엔 장모님 드시라고 눈에 좋은 거라도 사갈게. 응, 저는 그날 너무 지쳐 있었기에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에게서 뜬금없이 과일 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시동생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하고 형 아니었으면 저 이번에 정말 파산 신청할 뻔했어요. 이자도 없이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4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동생의 사업자금으로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당장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형이 동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줘?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내 동생이 돈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째째하게 굴지 말자.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툰 후 저는 앞으로 모든 돈은 서로 상의하에 사용하자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방적인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 습관이 매우 험하셨는데 그 때문에 차가 고장 나거나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수리비와 합의금은 당연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운전 좀 조심해서 하세요. 그러다 어머님 다치실까 봐 걱정돼요. 이번 합의금 드리는 건 정말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희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며느리 눈치 보여서 용돈도 못 받겠네라며 기분 나빠하셨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제게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합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는 더 이상 수리비는 절대 못 드린다고 선언했고 남편과는 한동안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껄끄러운 마음을 풀고 싶어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번에 선물 좋은 거 하나 해드려서 기분 풀어드리는 거 어때? 엄마 선물은 내가 벌써 준비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저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엄마 어떠니? 멋있지?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 멋진 차도 다 타보네.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무려 3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수리비가 아깝다는 제 말에 아예 수리할 일이 없게 새 차를 뽑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은 상의도 없이 자신의 연말 보너스를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리비 내기 싫다며. 그래서 아예 수리비 안 들게 차 한 대 뽑아들였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거 당신 돈 쓴 거 아니야. 내 보너스 모아서 사들인 거라고. 난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릴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해드리고 싶은 거 많아. 그럼 당신도 해드려. 장모님 운전면허도 없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차가 필요하기나 하겠어? 그 연세에 운전한다고 하면 다들 뜯어말릴 판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의 아픈 부분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알겠어. 그럼 나도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 좀 챙겨볼게. 당신이 시부모님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도 괜찮지?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내 가족 챙기는데 애 당신 눈치를 봐야 해.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모시고 치과로 가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최고급 임플란트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비용은 제가 선불로 모두 결제했습니다. 진경아, 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니?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써? 임 서방하고는 상의한 거지. 엄마,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데 사위랑 상의를 왜 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챙겨드리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친정집 수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무너질 것 같던 주방 상부장을 뜯어내고 최신식 주방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타일이 깨져 위험했던 화장실도 호텔처럼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임플란트 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합하니 대략 2,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쓴 돈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퇴원하시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뵈었잖아. 이번 주말에 가서 얼굴도 뵙고 저녁도 같이 먹고 오자. 남편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고 주말이 되어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선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집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언제 이렇게 집을 싹 고치셨어요? 아,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요. 근데 두 분 임플란트도 하셨네요. 비용이 꽤 드셨겠어요. 남편의 물음에 저희 어머니가 머뭇거리시는 것을 보고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 존중과 배려라는 무게추를 양쪽에 올려놓으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가는 곳. 하지만 만약 한쪽으로만 끝없이 무게추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울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무게추가 되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래된 법칙을 자신의 삶에 꺼내 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복수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한 번 더 참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곤 했죠. 용서는 제게 있어 가장 쉬운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저를 정말 가만히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던 것과 똑같은 무게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없이 온순했던 제가 어쩌다 이토록 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령을 모르고 그저 성실함으로, 계산보다는 정직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하게 당신들의 길을 걸으셨죠. 아버지는 작은 용달차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대학가 근처 시장 한편에서 연탄 불고기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트럭을 몰 형편이 되지 않아 주로 자취하는 학생들의 이삿짐이나 원룸이사, 중고거래 물품 배송 같은 자잘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들딸 대하듯 친절하셨기에 가난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이사 잘 끝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에 제 친구도 이사한다는데 기사님 번호 알려드려도 되죠? 아이고, 그럼 너무 고맙지. 학생,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밥 잘 챙겨 먹고. 아버지의 트럭은 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청춘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연탄 불고기 식당 또한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늘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가격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너무 남는 것 없이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거의 기름값만 받고 일하시고 엄마 식당은 요즘 식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옛날 가격 그대로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머니 사정 가벼운 학생들이잖니. 그 아이들 보면 꼭 너희들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막 부모님 품 떠나서 제 손으로 살아보겠다고 손바닥만 한 방으로 이사하는데 어떻게 비싼 돈을 받겠냐. 그거 몇 푼 더 벌자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 등 칠 수는 없지. 부모님께는 저와 제 동생들 또래의 모든 청춘들이 당신들의 자식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산적으로 사셨다면 우리 집 형편도 훨씬 나았을 텐데 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죠. 두 분은 당신들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끙끙 앓기만 하셨죠. 그 세월이 쌓여 어머니는 40대 후반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식당 일에 치여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대충 열량 높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신 탓이 컸습니다. 엄마,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발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머니는 손님들 밥 챙기는 게 먼저였고 당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희생 덕분에 저희 삼남매는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희 다 컸으니까 두 분 건강 좀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세요. 저희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한텐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행복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회생활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고생하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빠가 일하다가 학생들 만나면 우리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딸처럼 대기업 들어가라고 말이야. 아버지의 그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한 동기 사원과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진경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네. 재수 씨도요. 처음에는 오가며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퇴근 후에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생활이 워낙 바빠 연애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동기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내 연애라 조심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야근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처럼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수야,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그는 놀라면서도 사실은 이미 반지를 사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에 시댁 근처 고급 한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조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며느리 볼 생각에 긴장해서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프네. 얼른 고기 좀 구워봐라. 형, 나도 배고파 죽겠어. 빨리 좀 구워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고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재촉했고 남편은 너무나 익숙하게 두 사람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 남편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티슈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민수야, 밥 한 공기 더 시켜줄까? 5명이 모인 자리였지만 유독 남편 혼자만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이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더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물 좀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어른께, 그것도 딸의 어머니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손님이니 저희가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제가 얼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장모님, 휴지 좀 주세요. 장모님, 양념장 좀 더 갖다 주세요 라며 아주 사소한 심부름들을 저희 어머니께 시켰습니다. 시댁에서의 헌신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셨습니다. 우리 사위는 처가가 집처럼 편한가 보네. 어색하게 구는 것보다 부침성 있고 보기 좋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꿈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저희는 친구처럼 즐겁게 지냈고 남편의 작은 농담 하나에도 배꼽을 잡고 웃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곧이어 건강한 아이도 태어났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무렵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길이야. 엄마가 갑자기 눈앞이 잘 안 보이신데 누나도 빨리 병원으로 와. 전화기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당뇨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망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기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리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아, 정말. 그래서 지금 당신 가족들 다 병원에 있는 거지? 그럼 나까지 갈 필요 있나? 어차피 수술 들어가시면 면회도 안 될 텐데 난 수술 다 끝나면 갈게. 그는 어차피 사람이 많아봤자 복잡하기만 하다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큰 충격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머니의 수술이 다 끝나고 회복실로 올라오신 후에도 한참이 지나 면회 마감 시간을 1시간 앞두고서야 느긋하게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그러게 제가 당뇨 관리 좀 잘하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좀 괜찮으세요? 임 서방 왔는가? 내가 괜히 아파서 바쁜 자네까지 오게 했네. 미안하구먼. 그러게요. 저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보아하니 괜찮아 보이시네요. 남편은 그러더니 병실에 있던 음료수를 몇 병이나 마시고는 온지 10분 만에 훌쩍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장모님, 저 이제 가볼게요. 면회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당신은 여기서 자고 갈 거지?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화가 치미는지 몰랐습니다.
제 민망함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어머니 곁에서 쪽잠을 자는데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그는 바빴다는 핑계를 대며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다음엔 장모님 드시라고 눈에 좋은 거라도 사갈게. 응, 저는 그날 너무 지쳐 있었기에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에게서 뜬금없이 과일 바구니가 배달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시동생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하고 형 아니었으면 저 이번에 정말 파산 신청할 뻔했어요. 이자도 없이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4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동생의 사업자금으로 4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당장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 형이 동생한테 그 정도 돈도 못 빌려줘?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지. 내 동생이 돈 떼먹을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째째하게 굴지 말자.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일로 크게 다툰 후 저는 앞으로 모든 돈은 서로 상의하에 사용하자고 단단히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방적인 지출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 습관이 매우 험하셨는데 그 때문에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수리비와 합의금은 당연히 저희 몫이었습니다. 어머님, 운전 좀 조심해서 하세요. 그러다 어머님 다치실까 봐 걱정돼요. 이번 합의금 드리는 건 정말 마지막으로 할게요. 저희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번 돈인데 며느리 눈치 보여서 용돈도 못 받겠네라며 기분 나빠하셨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제게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합의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는 더 이상 수리비는 절대 못 드린다고 선언했고 남편과는 한동안 냉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껄끄러운 마음을 풀고 싶어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번에 선물 좋은 거 하나 해드려서 기분 풀어드리는 거 어때? 엄마 선물은 내가 벌써 준비했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무엇을 준비했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저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 엄마 어떠니? 멋있지?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 멋진 차도 다 타보네. 남편은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로 무려 3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수리비가 아깝다는 제 말에 아예 수리할 일이 없게 새 차를 뽑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돈은 상의도 없이 자신의 연말 보너스를 모아 마련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리비 내기 싫다며. 그래서 아예 수리비 안 들게 차 한 대 뽑아들였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이거 당신 돈 쓴 거 아니야. 내 보너스 모아서 사들인 거라고. 난 우리 부모님한테 해드릴 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해드리고 싶은 거 많아. 그럼 당신도 해드려.
장모님 운전면허도 없으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차가 필요하기나 하겠어? 그 연세에 운전한다고 하면 다들 뜯어말릴 판에 남편이 저희 어머니의 아픈 부분까지 들먹이며 막말을 하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알겠어. 그럼 나도 이제부터 우리 가족들 좀 챙겨볼게. 당신이 시부모님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도 괜찮지?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내가 내 가족 챙기는데 애 당신 눈치를 봐야 해. 마음대로 해. 남편은 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모시고 치과로 가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께 최고급 임플란트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비용은 제가 선불로 모두 결제했습니다. 진경아, 너 무슨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니?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써? 임서방하고는 상의한 거지. 엄마, 내가 내 부모님 챙기는데 사위랑 상의를 왜 해? 그 사람도 얼마든지 챙겨드리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친정집 수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무너질 것 같던 주방 상부장을 뜯어내고 최신식 주방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타일이 깨져 위험했던 화장실도 호텔처럼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임플란트 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합하니 대략 2,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쓴 돈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간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퇴원하시고 한 번도 제대로 못 찾아뵈었잖아. 이번 주말에 가서 얼굴도 뵙고 저녁도 같이 먹고 오자. 남편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고 주말이 되어 저희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선 남편은 완전히 달라진 집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언제 이렇게 집을 싹 고치셨어요? 아,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요. 근데 두 분 임플란트도 하셨네요. 비용이 꽤 드셨겠어요. 남편의 물음에 저희 어머니가 머뭇거리시는 것을 보고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을 모든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 존중과 배려라는 무게추를 양쪽에 올려놓으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춰가는 곳. 하지만 만약 한쪽으로만 끝없이 무게추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울이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기 위해 스스로 무게추가 되기로 결심한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던 그녀가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오래된 법칙을 자신의 삶에 꺼내 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본래 복수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겁이 많아 억울한 일이 생겨도 제가 한 번 더 참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곤 했죠. 용서는 제게 있어 가장 쉬운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저를 정말 가만히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나를 함부로 대했던 것과 똑같은 무게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없이 온순했던 제가 어쩌다 이토록 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요령을 모르고 그저 성실함으로, 계산보다는 정직함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우직하게 당신들의 길을 걸으셨죠. 아버지는 작은 용달차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대학가 근처 시장 한편에서 연탄 불고기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트럭을 몰 형편이 되지 않아 주로 자취하는 학생들의 이삿짐이나 원룸이사, 중고거래 물품 배송 같은 자잘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들딸 대하듯 친절하셨기에 가난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이사 잘 끝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에 제 친구도 이사한다는데 기사님 번호 알려드려도 되죠? 아이고, 그럼 너무 고맙지. 학생, 새로운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밥 잘 챙겨 먹고. 아버지의 트럭은 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타지 생활을 시작하는 청춘들의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의 연탄 불고기 식당 또한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늘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가격에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너무 남는 것 없이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거의 기름값만 받고 일하시고, 엄마 식당은 요즘 식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옛날 가격 그대로 받으세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가게 찾는 손님들이 대부분 주머니 사정 가벼운 학생들이잖니. 그 아이들 보면 꼭 너희들 같아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하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막 부모님 품 떠나서 제 손으로 살아보겠다고 손바닥만 한 방으로 이사하는데 어떻게 비싼 돈을 받겠냐. 그거 몇 푼 더 벌자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 등 칠 수는 없지. 부모님께는 저와 제 동생들 또래의 모든 청춘들이 당신들의 자식처럼 느껴지셨나 봅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계산적으로 사셨다면 우리 집 형편도 훨씬 나았을 텐데 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죠. 두 분은 당신들 몸은 하나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끙끙 앓기만 하셨죠. 그 세월이 쌓여 어머니는 40대 후반부터 당뇨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식당 일에 치여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대충 열량 높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신 탓이 컸습니다. 엄마,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발 관리 좀 잘하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머니는 손님들 밥 챙기는 게 먼저였고 당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런 희생 덕분에 저희 3남매는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희 다 컸으니까 두 분 건강 좀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세요. 저희 때문에 아프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딸,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한텐 그게 제일 큰 보람이고 행복이야. 괜한 걱정하지 마. 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시는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국내 굴지의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회생활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고생하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빠가 일하다가 학생들 만나면 우리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 줄 알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딸처럼 대기업 들어가라고 말이야. 아버지의 그 환한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부서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한 동기 사원과 업무상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진경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네. 재수 씨도요. 처음에는 오가며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고 퇴근 후에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생활이 워낙 바빠 연애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점심 같이 하실래요? 동기끼리 통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답했고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내 연애라 조심스러운 점도 많았지만 같은 환경에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씩 이어지는 야근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일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지금처럼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재수야, 우리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그는 놀라면서도 사실은 이미 반지를 사두고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며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여러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양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긴장된 마음에 시댁 근처 고급 한우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 자리엔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저는 조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며느리 볼 생각에 긴장해서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프네. 얼른 고기 좀 구워봐라. 형, 나도 배고파 죽겠어. 빨리 좀 구워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고기가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고기를 구우라고 재촉했고 남편은 너무나 익숙하게 두 사람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미새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두 사람은 가만히 앉아 남편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티슈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까요? 민수야, 밥 한 공기 더 시켜줄까? 5명이 모인 자리였지만 유독 남편 혼자만 분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모습이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더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밥을 먹던 남편이 사례가 들렸는지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를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물 좀 주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어른께
그것도 딸의 어머니께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손님이니 저희가 챙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제가 얼른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장모님, 휴지 좀 주세요. 장모